우리 소득세법은 원칙은 종합과세 원칙이라 그랬어요. 뭐 소득 원천설에 의한 열거주의 뭐 이런 표현은 그냥 이론에만 나오는 수 있는 거니까 우리 실기하고 관련 있는 또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인지해야 될 부분만 짚어보면 우리 소득세법은 종합과세가 원칙인데 종합과세라는 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우리가 이자든 배당이든 사업이든 근로든 연금이든 기타든 이런 형식의 소득의 원천으로서 벌어들인 것들을 전부 다 합산을 해서 우리가 1년 동안 총 얼마 벌었니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라고 하는 게 종합과세의 원칙인 거예요. 이 사람이 돈을 예를 들어 사업에서 1,000만 원 벌고 근로를 해서 회사에서 1,000만 원 벌고 뭐 어쩌다 한 번씩 1,000만 원 벌었다면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에 대해 세금 부과하는 게 아니고 다 합쳐서 너 총 3,000만 원 벌었네. 그거 가지고 세금을 내라. 이런 방식이 종합과세라는 거예요. 자, 그럼 분리과세라는 게 있는데 이 분리과세라는 건 우리 원천징수에서 완납적 원천징수와 예납적 원천징수를 이야기했었었죠. 이 완납적 원천징수라는 건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거예요. 그럼 납세 의무가 종결된다는 건 세금 떼이고 나서 이 돈 번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세금을 낼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종합과세 원칙인데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 총 얼마 벌었다고 세금을 부과하겠죠. 그럼 이 분리과세 항목들은 이 종합과세에 들어오지 않는 방식이다라 원천징수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분리과세라는 건 여러분들이 우리가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표현이었죠. 그래서 완납적 원천징수로 세금 부과할 과세 표준으로 넘어가지 않게 그전 소득 금액으로 갈 때에 이미 세금 떼이고 납세 의무를 종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세금 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럼 이 분리과세에서 제가 기억하자고 한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복권당첨금하고 일용직 근로소득하고. 그럼 이 두 개는 무조건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그 소득만 있는 자는 소득세도 없고 돈 받으면서 세금 떼이고 나서는 더 이상 추가로 세금을 납부할 일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표현이 비슷한데 분류과세라는 게 있죠. 이 분류과세라는 건 우리가 종합과세하고 다르게 어쩌다 한 번씩 발생하기 때문에 종합과세 시키지 않고 따로 분류해서 하나씩 하나씩 따로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씩 발생하는 게 우리가 퇴직금 받는 거라든지 혹은 양도소득이 발생한다든지 그런 게 생기게 되면 우리는 그 발생한 해는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건데 근데 그걸 종합과세에 집어넣게 되면 지나친 세금이 우리 퇴직금이나 양도소득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따로 분류를 해서 그 소득만 따로따로 하는 거고 그게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그럼 어제 제가 이야기했을 때에 상속이나 증여 같은 건 제가 언급한 적이 있나요? 언급한 적이 없죠. 상속세, 증여세 이런 언급한 적 없잖아. 그 세금들은 또 다른 세목 속에 있는 것들이에요. 현재 지금 상증세라고 해서 또 다른 세목이지 그건 소득세가 아니에요. 그런데 양도세라고 흔히 말을 하는데 그건 양도소득세예요. 소득세 하나예요. 그리고 뭐 퇴직소득세는 이제 우리가 이제 소득세라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양도는 소득세의 하나인데 양도세는 근데 우리 상속이나 증여는 소득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 소득이 없는 사람이 증여를 얼마를 받았다라고 나오면 이 사람은 소득세 과세 대상은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사람 소득은 없는 거예요. 증여를 받은 거지 돈 버는 행동 못하는 사람이죠. 그럼 소득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상속은 그렇지만 증여 받았다, 1억 받았다, 불을 뿐이지 소득은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소득세 과세기간은 죽거나 이민 가서 출국하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면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세기간 이야기할 때 회사를 그만두던 사업을 폐업을 하든 그런 거하고 구분 없이 무조건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년을 과세기간으로 가지고 있고 우리 회계기간처럼 법인세처럼 뭐 이런 것들은 그 사업자 형태를 따라가줘요. 뭐 2월 1일부터 뭐 내년 1월 31일까지 이런 거 인정해 주는데 소득세는 그런 거 없어요. 우리 5천만 인구 전부 다 똑같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과세기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자, 이런 시험에 종종 이 질문을 하는데 거주자 비거주자 차이는 거주자는 국내의 모든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우리 무제한 납세 의무자 혹은 무한 납세 의무자라고 표현하고 비거주자는 우리는 그 국내 원천 소득만 세금을 부과하는 제한 납세 의무자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 기준이 183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2018년도 문제, 17년도 이 이전 문제를 보시면 그때까지만 해도 1년이었어요. 근데 1년인 거를 이제 절반으로 잘랐기 때문에 한 번씩 이 날짜 가지고도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은 183일 6개월이다. 옛날에 1년이었다 하더라. 그 절반 잘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죠. 기간을 이제 6개월로 내린 지가. 그래서 날짜 기준하고 이걸 생각을 같이 하시면 좋겠어요. 외국 사람도 거주자처럼 하는 경우가 있었죠. 거주자 의제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183일 이상 우리나라에 체류를 하면 그 사람은 거주자로 봐서 거주자 의제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도 외국에 183일 이상 나가 있다고 하면 그럼 그 사람들을 비거주자 의제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번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 낸다. 제가 어제 류현진이나 손흥민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소득을 주로 가지는 거는 공 가지고 노는 것들인데 스포츠 하는 것들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는 과세권이 미치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이제 소득세 계산 구조가 있는데 자, 소득세 계산 구조에서 총 수익 금액이라고 바로 썼지만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소득에서 비과세와 분리과세를 빼면 총 수익 금액이 되고 여기에 필요경비나 아니면 필요경비조로 빼주는 것들 있죠. 근로소득공제나 연금소득공제 그런 것들을 빼면 소득금액이라는 게 되고 그럼 이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빼면 그럼 과세표준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이 소득공제 부분에서 우리는 어제 인적공제라는 거하고 추가공제하고 이런 것들을 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 돈 이야기할 때 제가 이런 말을 했었죠. 내가 혹은 내 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최소한의 금액에는 세금을 부과 안 하겠다는 거니까 여기 세율을 곱하기 전에 그 금액들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공제는 세율을 부과하기 전이기 때문에 소득이 큰 사람이 받는 게 무조건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소득공제가 주를 이룰 때는 가족 중에서 누가 돈 제일 많이 버니 이런 이야기 했었어요. 그 사람한테로 몰아주자. 왜냐하면 세금 35% 24% 맞는 사람이 금액을 줄이면 100만 원을 줄이면 세금이 35만 원인 거예요. 1000만 원이면 350만 원이 줄어들죠. 근데 6% 맞는 사람들은 뭐 줄여봐야 100만 원 줄여봐야 6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득이 큰 사람이 소득 공제를 받을수록 훨씬 더 유리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자도 근로소득자고 본인도 근로소득자면 양쪽이 서로 받을 수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두 사람 중에서 소득이 큰 사람 쪽으로 몰아주는 게 서로가 유리하다는 거예요. 물론 부부가 돈을 같이 쓸 때 이야기겠죠. 각자 쓰면 각자 인생인 거고. 자, 그럼 지금 저하고 어제 이야기한 거는 여기 과세 표준으로 오기 위한 소득 공제까지 이야기를 한 거였는데 그럼 우리는 첫 번째 작업이 소득 금액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소득 금액을 만들 때에 우리가 첫 작업이
비과세라든지 분리과세, 이미 세금 내어서 끝내버린 거, 세금 부과 안 할 것들은 빼버려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재 277페이지에서 전부 다 첫 시작이 이자 소득에서 비과세와 분리과세들을 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소득은 거래 형태 특징에 때문에 이 사업소득은 분리과세가 있을 수가 없어요. 분리과세가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건데 사업소득은 그냥 일률적으로 취급하는 사람이 3%를 뗀다든지 혹은 누가 나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없이 내가 창출하는 경우에 원천징수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소득에서는 우리 분리과세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중에도 세무사 사무실에 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가면 아마 많은 사장님들이 그 이야기 할 거예요. 누구는 돌려받는데 왜 나는 내야 되냐고. 난 돌려받을 수 없냐고. 참 설명하면 못 알아들어서 깝깝함을 느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지 이해가시죠? 돌려받는 건 내가 낸 게 있어야 돌려받는 거예요. 돌려받는다는 건 내가 내어서 그걸 다시 회수하는 건데 옷가게라든지 일반 가게 하는 개인 사업자들이 무진장 많아요. 그분들은 사업장에 있는 사람들은 원천징수를 당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원천징수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설명이 매우 어려움을 느끼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이렇게 뺀 걸 수익금액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엔 총수익금액이라는 표현보다는 소득이라고 해서 얘를 빼는 표현으로 보시는 게 좋은 게 오늘 문제를 보면 소득이라는 표현도 쓰고 소득금액이라는 표현도 써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과 소득금액은 완전히 다른 거다라고 확실히 인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는 이 수익금액에다가 우리 필요경비가 있으면 뺄 건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이라고 하는데 이자와 배당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자 받을 때에 내 돈 넣어뒀다가 내 돈 찾아가는 형식이지 누군가의 소득인 게 아니죠. 사업자에서는 제가 이렇게 표현했죠. 월세 내면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소득인 거고 월급을 주면 그 월급 받는 직원의 소득인 거기 때문에 넘어가지만 여기에서는 그런 필요경비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필요경비가 반대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 직원들 밥값 내줬어요. 그러면 그 경비로 인정한다는 건 그 밥을 판 사람의 이제 또 수입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럼 그 사람의 소득 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내 돈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을 때 나는 경비고 그 사람한테는 소득이 되는 형식으로 움직이는 방식이 되어 있는데 이 이자와 배당에서는 이게 다른 사람의 소득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그로스업이라는 건 그냥 여러분들이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생각 외로 궁금해하기 때문에 어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근데 소득세가 세금 떼지 않은 금액으로 해서 세금 계산한 후에 그 냈던 세금을 빼주는 게 맞겠죠. 뺀 금액 가지고 하면 높은 구간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과거의 법인세 단계에서 세금 납부된 부분을 도로 집어넣어서 법인세 안 냈다면 배당을 얼마 받았을 거다라고 계산을 한 후에 나중에 이 그로스업 했던 거를 배당세액 공제로 빼주게 될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 이건 소득세법에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필요경비들을 빼야 되는데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은 필요경비를 빼주죠. 빼주는데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은 필요경비를 입증하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무회계 쪽에 관련해서 일하시려고 이렇게 공부하고 계신 것도 수많은 경비들이 지출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일하시면서 월급 받을 때 이걸 대응 경비라고 표현하기가 적절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정 금액만큼의 근로소득 공제를 해줄 거고 일정 금액의 연금소득 공제를 해주게 될 거예요. 그럼 이 소득 공제를 하기도 하고 자, 기타 소득은 필요경비를 빼주는데 원칙은 실제 필요경비를 빼는 거지만 불로소득이 아닌 다른 일반적인 소득은
필요경비를 입증하기가 힘든 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준비는 했지만 표가 안 나는 것들 있죠. 여러분들이 취미활동으로 해가지고 좋은 결과 나와서 뭔가 돈을 받게 되었을 때에 그 취미활동 하는 동안 오랫동안 들었던 그 노력에 대한 경비를 입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노력이 있었다면 그건 추정 필요 경비를 최소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출된 게 추정 경비보다 높으면 그걸 인정해 줄 거고, 그게 아니고 내가 입증을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추정 필요 경비 80%와 60%를 인정해 주게 될 거예요. 그럼 얘네들을 전부 다 빼면 우리는 다 소득 금액들이 나오게 될 거고, 이 소득 금액들을 다 합친 거를 종합 소득 금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은 종합 소득이고 오른쪽은 종합 소득 금액이죠. 그죠? 자, 잠시만요. 자, 그럼 이 종합 소득 금액에다가 퇴직 소득 금액, 양도 소득 금액 이렇게 합쳐 가지고 총 합이 100만 원이 이하라면 우리 부양가족들은 소득이 없는 자로 본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었죠. 자, 그리고 종합소득에서 기본세율 중에 최저세율이 6%라는 걸 기억하자라고 했었어요. 우리 종합소득에 세금을 부과할 때 최저세율이 6%인데 이 6%는 그 일용근로소득자한테도 우리는 종합소득의 기본세율 중 가장 낮은 최저세율을 적용한다라고 그런 표현이 나오기도 해요. 그럼 우리 일용근로소득 할 때 어제 제가 그 6% 세율을 곱하는 거 본 적 있죠? 근데 표현할 땐 제가 말로 할 때는 최저세율을 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그래서 6%를 적용을 하게 될 거예요. 자, 나머지는 뭐 이런 부분이니까 자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할게요. 자, 어제 한 것 중에 오늘 실기를 위해서 그리고 딱 이런 걸 위해서 기억하실 게 먼저 오늘하고 계속 필요한 건데 금융소득 혹은 소득금액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다. 자, 그냥 그리고 우리가 본 게 연금이었죠. 말고 사적 연금 소득 1,200만 원 이하는 선택적 분리과세가 된다. 다음 기타 소득 금액 300만 원 이하는 선택적 분리과세가 된다. 그리고 복권 당첨금은 무조건 분리과세다. 일용직 근로소득도 무조건 분리과세에 해당된다. 자, 그럼 지금 이게 사실 제가 어제 뭐 이자 소득이 어떤 거다, 연금 소득이 어떤 거다, 뭐 사업 소득의 비과세가 어떤 거다, 뭐 기타 소득이 어떤 거다 쭉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실기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인지하고 계셔야 되는 게 지금 이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그럼 자, 여기에서 조금만 더 우리가 기억을 하면, 자, 기타 소득에서 추정 필요 경비 80% 인정하는 건 우리 경진대회 상금이고, 그리고 추정 필요 경비 60% 인정해 주는 거는 우리 일시적 강연이나 아니면 원고료 등 이런 것들은 추정 필요 경비 60%를 인정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소득 금액이, 저는 그래서 단순하게 계산을 항상 잘해요. 얘가 60%죠. 그러면 소득 금액이 40%라고 이야기를 해요. 60%뺄 거니까. 그럼 우리가 더 빠르게 볼 수 있죠. 왜냐면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 넘느냐 이걸 따질 거기 때문에, 내 자녀가 예를 들어 누가 300만 원의 돈을 받았어요. 일시적 강연을 하고. 그러면 300만 원 받았는데 이 사람의 소득 금액을 따지려면 40%라는 거 알면 우리 4, 3, 12, 120만 원, 100만 원 넘었네라고 바로 보이잖아요. 근데 60%에서 6, 38, 130, 180만 원 빼면 120이네 이 생각하는 것보단 저는 그게 쉬워서 항상 반대쪽이 소득 금액이다. 우리 그때 가산사 할 때도 제가 75% 감면이니까 25% 부과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반대쪽으로 빼주는 것들이니까. 그럼 우리는 사실 빼주는 게 중요하기보다는 얼마 내야 되는지가 중요해서 이제 반대쪽을 주로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것만 기억하고 계셔도 오늘 실기하는 데에 큰 문제는 없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또 이제 기억을 하나 더 해주셨으면 하는 게, 자, 우리 교재 296페이지로 갑시다. 자, 오늘 저같이 수업하면서 급여자료 입력까지 바로 할 건데, 다 들어갈 건데, 급여자료 입력할 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 과세 비과세를 구분하는 거예요. 과세 비과세. 왜냐하면 급여명세서의 항목만 쭉 쓰는 게 아니라 그 급여명세서의 과세 대상이다, 비과세 대상이다. 지금 급여명세서 이야기하는 것 월급 줄 때 근로소득자한테 지급하는 거죠. 그래서 근로소득자 부분이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거다라고 제가 표현한 거고, 그럼 비과세를 본 거는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뭐 일찍비 숙직비는 나온 비과세라고 보면 돼요. 근데 자가운전 보조금이 나왔어요. 그럼 자가운전 보조금은 무조건 비과세의 전제 조건은 본인 명의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공동 명의도면 상관없이 본인 명의의 차량을 회사 업무에 사용을 함으로써 받는데, 실비 대신 받는 게 실비 변상적이지, 실비를 받고 있다라고 하면 실비로 돈 받는데 월급에 또 얘가 적혀 있으면 월급 더 받는 거잖아. 그러면 과세인 거예요. 실비 대신 이 돈을 받는다면 20만 원까지 비과세. 근데 시험에서는 막 배우자 명의 차량도 나오고, 여러분들 현혹하려고 2000cc 승용차 나오는데 여기에서 소득세에서는 cc 상관없죠.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 이런 말 했죠. 좋은 차를 가지고 써주면 돈 더 줘야지. 그런 건 없다. 하지만 비과세 적용, 비과세라는 건 세금 부과 안 하겠다는 거니까 뭐 어마어마한 혜택은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조건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래 뭐 연구비는 여러분들이 보면 금방 인지하실 거고, 우리 육아수당이라는 비과세가 있는데 우리가 자녀가 6세 이하인 자녀가 있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당만 비과세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거 할 때 이렇게 표현했죠. 비과세니까 엄청난 혜택은 아니죠. 그래서 배우자도 받을 수 있고 본인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1인당이 아니에요. 내가 자녀가 3명이 있어서 예를 들어 10만 원씩 30만 원 받았어요. 그럼 10만 원씩이라고 전부 다 비과세가 아니고 그냥 그 받는 돈 전체의 10만 원까지만 비과세인 거예요. 근데 10만 원이다라고 지금 제가 말하는 이 비과세 금액 한도는 이론시험 TAT 2급 이론시험을 원하시면 기억해 두시면 좋고, 실기에서는 전혀 필요 없어요. 컴퓨터가
내가 15만 원 받았죠? 비과세 코드 넣으면 10만 원 비과세, 5만 원 과세로 자동으로 알아서 분리시켜 줄 거예요. 우리는 전산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세다 비과세다만 잘 잡아주면 돼요. 뭐 과세로 잡아서 만들면 전부 다 15만 원이 과세가 될 거고, 비과세로 잡으면 10만 원 비과세, 5만 원 과세로 자동으로 15만 원 쓰면 나눠질 거니까. 하지만 이론 때문에 제가 금액은 한 번씩 간간히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우리 실기 목적으로는 크게 필요는 없어요. 자, 그리고 직무방면 보상금, 우리 직원 중에 누가 받는다라고 하면 비과세로 얘를 만들어 줘야 돼요. 직원이 받으면 그럼 컴퓨터가 알아서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로 하게 될 거고. 자, 국외 근로수당 있죠? 국외 근로수당도 우리 직원이 해외 파견 가 있어요. 그럼 파견 근무 가 있으면, 자, 우리 회사가 지금 여기에 그 가로에 보시면 그 감리 업무라든지 해외 설계 업무라든지 원양 이런 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00만 원짜리 비과세 대상이 되고 300만 원짜리 비과세가 있는데 그건 선택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외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있다 기억해 두세요. 왜냐하면 비과세 설정하는 위치가 좀 틀려요. 얘는. 자, 다음 페이지에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 근로수당 있죠. 자, 얘도 기억하셔야 되는데 전제 조건이 이거예요. 이거 그리고 이거, 이 두 개가 모두 충족해야지만 비과세 대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총급여 3천만 원 이하 그리고 월정액 급여 210만 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 이건 연간 240만 원 한도라고 말하는 건, 한도는 제가 이야기했죠. 이론 목적이다. 근데 얘는 실기 목적으로 이 사람이 비과세다 아니다를 여러분이 선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동시에 적용이 돼야 되는 거지 하나만 적용이 되면 안 돼요. 하나만이 아니고 동시 적용이에요. 자, 그리고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식대에 대해서 제일 많이 나오는데, 식사 제공을 하면 식대를 주면 과세예요. 밥도 주고 또 밥값도 주는 거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밥을 안 주면서 식대만 준다면 진짜 보조금이죠. 그래서 10만 원까지는 비과세를 할 거란 이야기예요. 자, 이거 뭐 이런 한도들이야 당연히 컴퓨터가 알아서 조정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한도 10만 원에 대해서 크게 신경 안 써도 되지만 나중에 시험 나오면 제가 어디서 보세요 그냥 이야기할게요. 자, 그럼 우리 다음 페이지에 근로소득 금액 계산이라고 있는데, 자, 근로소득 금액 계산에서 우리 이제 부양가족 때문에 기준을 잡을 건데, 이 근로소득 금액은 원래 원칙은 500만 원 이하는 70%의 근로소득 공제라는 걸 한다는 거예요. 원칙은. 하지만 부양가족에서 기본공제 대상자를 판단할 때는 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까지는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을 해줄 거지만, 하지만 다른 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그냥 원칙대로 70% 공제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70%가 우리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 공제 요율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교재 307페이지로 가서 자, 인적 공제 부분을 봤었는데 우리 소득 공제 중에 하나예요. 여기도 종합소득 공제 적혀 있는 곳에 우리는 인적 공제가 있는데, 자, 이 인적 공제 중에 기본 공제라는 건 1인당 150만 원을 공제를 하는 거고, 항상 본인은 기본 공제 대상자인 거예요. 본인에 대해서는 따질 거 없어요. 그냥 본인은 기본 공제 대상자인데, 그런데 그 외에 내가 부양가족이다라고 이야기하려는 사람들은
기본 베이스 전제 조건이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거예요.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라는 건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그리고 퇴직, 양도 전부 다 합쳐서 한마디로 종합소득 금액하고 퇴직소득 금액, 양도소득 금액을 다 합쳐서 100만 원 이하야지 되는데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500만 원까지 된다라고 한 거예요. 그럼 배우자 이제 나이 제한이 있는데 배우자는 나이 제한을 따지지 않을 거고 직계존속은 60세가 넘으셔야 되고 직계존속은 나든 본인이든 배우자든 다 그리고 직계비속은 우리는 20세 이하 근데 60세 이상도 되긴 해요. 근데 직계비속 60세 이상이면 조금 서글프죠. 내 나이가 80몇 세나 최소한 뭐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냥 20세 이하라고 생각을 일반적으로 하시고 형제 자매는 20세 이하, 60세 이상 이 두 개 중에 하나에 해당되면 돼요. 근데 전 이 형제 자매가 되시는 분은 봤어요. 이제 60세 이상으로 해서 되시는 분은 봤는데 우리 사실 현재 시대에 60세 이상이 쟁쟁하게 일하시는 분 많죠. 그죠? 그런데 또 일 못 하시는 분도 있어요. 60세 넘어가지고. 그래서 자기 동생을 이렇게 놓고 동생이 장애 등급도 있어가지고 하시는 분 본 적 있어요. 그래서 뭐 형제 자매는 20세 이하도 되고 60세 이상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하지만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무너뜨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나머지는 지금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자, 그럼 추가 공제라는 게 있죠. 이 추가 공제 전제 조건은 기본 공제 대상자가라고 적혀 있잖아요. 자, 다시 이야기하자면 본인은 기본 공제 대상자예요. 그죠? 근데 그 외에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70세 이상이면은 100만 원 추가 공제되고 장애가 있으면 200만 원 추가 공제가 되고 자, 그리고 한부모 공제라는 건 배우자가 없는데 기본 공제 대상 직계 비속 자녀가 있는 경우에 100만 원 공제해 주는 거고 이 두 개는 본인 이야기죠. 이건 가족도 이야기가 아니고 본인만 대상이에요. 이 두 개는 본인만 대상인 거고 부녀자 공제는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로서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지만 기본 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50만 원 공제를 해주는데 이 두 공제는 중복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중복 적용이 된다면 한부모 공제를 적용받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에 인적 공제에 대해서 생계를 함께 해야지 내가 부양가족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는 배우자나 직계비속은 우리는 동거 유무를 따지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여기도 이거예요. 배우자 경우 생계를 같이 한다는 요건이 없으나 그리고 직계비속은 항상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본다. 떨어져 있지만 제가 한 말이 그거죠. 이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그냥 동거 유무, 생계 함께하는 유무를 따지지 않고 그냥 나하고 같이 생계를 같이 하는 걸로 보고 그럼 둘밖에 없잖아. 직계존속하고 형제자매. 이 사람들이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도 주거 형편이나 아니면 요양 목적으로 떨어져 사는 거는 우리는 생계를 함께 하는 걸로 보겠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공제 대상 여부의 판정 시기를 보면 원래 전일 기준으로 하게 되는 건데 근데 사망 우리 시험 땐 째짝이 1월 1일 날 돌아가셨다 이런 표현은 안 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올해 돌아가셨으면 그 해까지는 기본 문제든 뭐 경로자는 다 받을 수 있도록 될 거예요. 장애도 올해 치유됐다 그러면 그 해까지는 돼요. 내년부터는 안 되는 거고. 그런데 여기 안 적혀 있지만 이혼의 경우에는 즉시 난남인 이유가 올해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셨죠. 그러면 올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한마디로 이혼하면 그 배우자는 다른 사람의 배우자 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혼하면 이제 즉시 남남이다라고 생각하고 자 그래서 배우자가 적혀 있지만
비구에 오래 이혼했다고 적혀 있으면 우리 배우자가 없는 걸로 봐서 혹시 한부모 공제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자라고 했죠. 그 부분을 좀 봐주시면 돼요. 자, 일반 세액 공제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실기에서 체크만 정확하게 하면 돼요. 그래서 자, 우리 어제 저와 같이 했던 내용들을 우리 항목별 공제하기 전까지 실기에서 필요한 부분을 봤고, 자,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컴퓨터 실기 준비만 해놓고 그리고 쉬었다가 할 거예요. 교재 482페이지를 펴시고 전 다시 데이터 초기화하는 거예요. 시온 씨도 데이터 초기화해요. 그 자리에 저녁반에 앉아서 아마 입력이 돼 있을 거예요. 그냥 우리 이 파일 지금 이 마스터 세무이금 이 파일 아마 바탕화면에 아마 있든지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다운받아 놓은 게 사람들이 잘 놓두니까 얘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고 회사 코드 재생성 그래서 3005번 회사로 들어가시고 우리 482페이지 펴시고 482페이지 회사 3005번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원천징수 탭에서 오늘 저와 같이 이 세 개를 볼 거예요. 이 전체 우리 시험은 이거하고 이거예요. 여기하고 여기 이것만 다룰 거니까 그럼 원천징수도 오늘 하루 이 세 개 보면 내일 저와 같이 이거에 대해서 보면 그리고 모레는 이거에 대해서 계속 연습할 거예요. 얘가 10점짜리고 얘가 5점짜리거든. 그럼 이제 얘에 대해서만 하루 정도 쭉 보면 그리고 원가 얘기하면 우리 진도가 끝이 나요. 자, 이렇게 준비되셨죠? 준비되셨으면 지금 우리 좀 빠른데 좀 쉬었다가 저와 같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실기를 쭉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